대구 서문시장 골목 허름한 국밥집에 어느 날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춥니다. 내린 사람은 대기업 회장 백준석. 그런데 국밥을 받으러 온 젊은 종업원이 그 손목시계를 보는 순간 손이 굳어버립니다. 저희 엄마 시계랑 네? 진짜 똑같아요. 아, 이 시계요?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는 시계. 똑같은 각인. 똑같은 문구.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리고 이 회장, 종업원 엄마 이름을 듣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도대체 이 세 사람 사이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21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인생의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구 서문시장 골목 안쪽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제일 먼저 불이 켜지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만국밥이죠.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메뉴판 하나 뿌옇게 서린. 김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작은 가게 앞에 이날따라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 한 명 섰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도 등이 꼿꼿하고 코트깃을 세운 채 골목을 두리번거리는 그 남자. 바로 건성그룹 회장 백준석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인물이 오늘은 골목 국밥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비서실에서는 당장 차를 돌리면 된다고 했지만 백준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히 허기가 밀려왔고 화려한 한정식집보다 저 뿌연 김이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남들이 차려주는 자리에만 앉았던 남자가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간 겁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나래였습니다. 25살 복만국밥 사장 한미정의 딸이자 이 가게의 막내 직원이자 사실상 홀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나래는 손님을 보는 순간 살짝 멈칫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와 소박한 시트지 테이블이 전부인 이 공간에 저런 차림의 어르신이 혼자 들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뭐 드릴까요? 국밥 그냥 국밥으로 줘요. 백준석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부탁드립니다라고 수기로 쓴 안내문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오늘의 메뉴가 매직으로 적혀 있었죠. 뼈해장국, 순대국, 석거국밥. 가격도 다 1,000원 단위였습니다. 백준석은 그 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가에 무언가 쓴웃음 같은 게 스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래가 국밥 뚝배기를 들고 왔습니다. 깍두기 한 그릇, 고춧가루 그릇, 그리고 파더미. 두 손으로 뜨거운 뚝배기를 조심스레 내려놓는 나래의 손목에서 뭔가가 흘끗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백준석의 왼쪽 손목에 감겨있는 시계. 둥근 케이스, 가죽 밴드, 흐릿하지만 분명한 금빛 테두리. 나래는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뚝배기를 내려놓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손님이 눈치챘을까요? 백준석은 국물을 뜨던 숟가락을 들다 말고 나래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왜요? 뭔가 빠졌어요? 나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었지만 입술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시선을 돌려 주방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나래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건 놀람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닌 어딘가 불길한 감각이었죠. 저희 엄마 시계랑 진짜 똑같아요.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나래는 주방 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갔고 백준석은 다시 국물을 떴습니다. 가게 안에는 뼈 끓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 구석 국밥집 안에서 이미 무언가 아주 오래된 것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1년 동안 꼭꼭 잠겨있던 서랍 하나가 삐걱 소리를 내며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나래는 주방에서 나오면서도 자꾸 손님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국밥을 다 드시고 나면 그냥 가시겠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간질거렸습니다. 저 시계가 왜 저렇게 낯이 익을까요? 백준석은 천천히 국물을 비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낡고 소박한 공간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수십 년을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연회장에서 밥을 먹어온 사람이 오늘만큼은 뚝배기 하나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죠. 깍두기를 한 조각 집어 씹으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무심히 매만졌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이 시계를 찰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이었죠. 날에는 다른 테이블 그릇을 치우면서도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손님. 백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계 되게 오래된 거죠?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백준석도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래됐지. 한 20년 넘었을 거야. 날에는 손에 들고 있던 빈 그릇을 트레이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뒤에 뭔가 새겨져 있나요? 그 순간 백준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쥐고 있던 오른손이 공중에서 아주 잠깐 정지했습니다. 나래도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 서랍 속 그 시계가 마음에서 자꾸 튀어나왔습니다. 백준석은 말없이 시계를 풀었습니다. 뚝배기 옆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뒤집었습니다. 케이스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포에버 영, 영원히 젊게. 나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졌죠. 말이 입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목소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저희 엄마 시계에도요. 똑같은 문구가 있어요. 백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유롭게 국물을 마시던 그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눈앞의 나래를 뚫어지게 보는 것 같기도 한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서 난 시계라고 하던가요? 어머니가? 나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소중한 거라고만 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만 꺼내요. 왜 차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항상 말을 돌리셨는데 백준석은 시계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년의 손떨림이라 치부하기엔 그 떨림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20년 넘은 무게, 꺼내지 못한 말들의 무게였습니다. 서랍 깊숙이, 가끔만 꺼낸다. 그 말이 백준석의 가슴 안쪽을 아프게 긁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하고 꺼내볼 수만 있는 물건, 그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시계는 지워야 했지만 지워지지 않은 시간 그 자체였던 겁니다. 백준석은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나래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백준석은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럴 리 없다. 세상에 비슷한 시계가 한두 개겠냐. 스스로를 다잡으면서도 심장은 이미 저 혼자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래는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유리문이 닫히고 나서 혼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엄마 서랍 속 시계와 방금 그 어르신 손목 위의 시계가 자꾸 겹쳐졌습니다. 포에버 영, 영원히 젊게. 같은 시계, 같은 문구. 우연이라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백준석은 가게 문을 나섰지만 골목 끝까지 걷지 못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는 곳까지 불과 20걸음 남짓이었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골목 한쪽 담벼락에 기대듯 멈춰서서 방금 들은 말을 머릿속에서 꺼내 다시 들어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가끔만 꺼낸다. 포에버 영. 그 시계는 이 세상에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백준석이 직접 주문 제작한 쌍둥이 시계였습니다.
하나는 백준석이 찾고 하나는 오래전 사랑했던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각인까지 똑같이 맞춘 건 그때 두 사람이 함께 고른 문구였습니다. 포에버 영. 나이가 들어도 서로를 처음 만난 그 마음으로 살자는 다짐이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대구 서문시장 골목 국밥집 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세단 문을 잡고 있던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출발할까요? 백준석은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습니다. 다시 복만국밥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나래는 안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계산까지 마치고 나간 손님이 다시 들어오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래는 손에 든 행주를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나 싶었지만 그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간절하게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이었죠. 한미정이요. 백준석의 얼굴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표정이 무너진 게 아니라 얼굴을 지탱하고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나이는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유 있게 국밥을 드시던 그 어르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갈라진 간신히 짜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59세요. 왜요? 나래가 되물었지만 백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한미정. 59세. 숫자와 이름이 머릿속에서 맞물렸습니다.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백준석이 20대 후반, 집안의 반대와 사업 압박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 헤어진 뒤로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수소문에도 찾을 수 없었던 이름. 한미정. 미정이. 그 이름을 여기서 왜 듣지? 가슴 한가운데가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어디론가 빠져버린 것처럼 공허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그 자리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단단한 외벽이 작은 국밥집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래는 그 표정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름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저 어르신의 얼굴이 저렇게 변한다는 게 단순히 아는 사람이라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세요? 백준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값의 몇 배였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나래가 손님 잠깐만요 하고 불렀지만 백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코트 자락을 나래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인 지폐를 내려다봤습니다. 부자 특유의 무심함이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래의 눈에는 그게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 사람이 남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죄책감을 돈으로 덮으려는 사람의 흔적. 나래는 그 돈을 한참 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오늘 저녁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짙게 깔렸습니다. 건성그룹 본사 32층. 회장실 불빛이 자정을 넘겨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백준석은 소파에 앉아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포에버 영. 손가락으로 그 각인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늘 밤 이 글자가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서실장 최영만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앉아요. 최영만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20년 넘게 백준석 곁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의 기분을 누구보다 잘 읽는 사람이기도 했죠. 오늘 밤 백준석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대구에 한미정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나이 59. 서문시장 근처에서 국밥집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딸이 하나 있어요. 한나래라고. 최영만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속으로는 촉이 섰습니다. 어느 정도 성까지 알아볼까요? 전부요. 과거부터, 가족관계, 살아온 이력, 전부 다. 최영만은 펜을 멈췄습니다. 전부라는 단어가 묵직하게 걸렸습니다. 단순한 신원조회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건이 개인적인 사안입니까? 백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최영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일어서려는데 백준석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조용히 해요.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비밀이란 없었습니다. 건성그룹처럼 사람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조직에서는 더욱 그랬죠. 비서실에서 외부조사업체에 연락을 넣은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낌새가 새어나갔습니다. 그것도 가장 민감한 곳으로. 건성그룹 상무 백도훈, 백준석의 현 부인 이정아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36살에 벌써 그룹 경영 핵심부의 자리를 잡은 영리하고 냉정한 인물이었죠. 도훈은 자신의 라인에서 흘러들어온 정보를 보고받고는 곧장 어머니 이정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정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국밥집? 딸이 있다고? 예. 어머니. 아버지가 직접 비서실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용히 전부 알아보라고요. 이정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이 남자의 과거에 무언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대구 골목 국밥집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차가운 계산이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유 원장, 지분, 후계구도, 도훈아, 예. 그 여자랑 딸, 우리 쪽에서 먼저 파악해. 아버지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도훈은 미소를 지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미소였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준석은 한미정을 찾고 싶었습니다. 미안했고 궁금했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이미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성그룹 지분 23%, 유 원장 수혜자 목록, 후계 구도를 둘러싼 치열한 셈법이 대구, 서문시장 골목까지 손을 뻗기 시작한 겁니다. 최영만은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조사보고서 초안을 들여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이거 집안이 뒤집힐 일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복만국밥 국물이 식기도 전에 이미 서울에서는 칼을 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한미정과 한나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래는 며칠째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일을 하면서도 손님 주문을 받으면서도 자꾸 그 어르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무너지던 그 표정, 거스름돈은 됐다며 서둘러 자리를 뜨던 그 뒷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포에버 영이라는 각인. 나래는 결국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새벽 반찬 납품을 마치고 막 누운 참이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국밥집을 돌리고 저녁에는 그릇을 닦는 삶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힘든 사람 붙잡고 굳이 꺼내야 하나.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자꾸 밀어올렸습니다. 엄마. 응, 왜? 엄마 시계 있잖아. 서랍에 있는 거. 미정의 눈이 순간 열렸습니다. 천장을 보던 시선이 나래 쪽으로 천천히 옮겨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손님이 왔었어.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손목에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 뒷면에 포에버 영 각인까지 똑같이.
그분한테 엄마 이름 말했더니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 엄마 알아? 미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아 올렸는데 손가락이 서로를 꽉 쥐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골목 고양이 울음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어? 백준석. 미정의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두 글자를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는데 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은 건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게 있는 건지 미정은 눈을 다시 떴습니다. 나래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이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똑바로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래야. 응. 내 아빠 살아있어. 나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을 뻔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시계 찬 사람이야. 나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빠, 살아있다. 그 시계 찬 사람. 세 개의 문장이 연결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연결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미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26에 백준석을 만났고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헤어진 뒤에 임신을 알았습니다. 연락하려 했지만 백준석은 이미 다른 집안에 혼담이 오가고 있었고 미정은 결국 혼자 짐을 쌌습니다.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나래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키웠습니다. 그 시계는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버리지도 차지도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나래는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뒤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럼 난 21년 동안 없는 아빠한테 속은 거야? 미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없다고 친구들한테 말할 때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학교 가정통신문에 보호자 서명할 때마다 아빠 직업 쓰는 칸에 선 그을 때마다 엄마는 그게 다 괜찮았어? 나래야. 21년이야, 엄마. 21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말 못했어? 미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고 등록금 고지서를 보며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고 병원비 카드를 긁으면서도 나래한테는 괜찮다고 웃었던 그 세월이 지금 이 방 안에서 산산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딸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나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에서 나와 자기 방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은 방에서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바깥에서 나래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으려는 듯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우는 소리였습니다.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2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 곳에 짧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골목 국밥집 모녀가 건성그룹 백준석 회장에게 접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이었습니다. 꽃뱀, 계획적 접근, 숨겨진 딸 행세라는 단어들이 박혀 있었죠. 그 글이 하루 만에 퍼졌습니다. 공유되고 캡처되고 다른 커뮤니티로 번졌습니다. 제목도 점점 자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벌 회장 노린 국밥집 모녀의 정체, 골목 식당에서 시작된 상속 사기극. 기사 형식으로 가공된 글도 나왔습니다. 출처도 없고 확인도 없는 글이었지만 사람들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게 백도훈의 라인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도훈은 직접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 관리하던 온라인 여론 채널 몇 곳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돈이 조금 들었고 시간은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도훈이 가장 잘 아는 방식이었습니다. 칼을 직접 쥐지 않고 바람을 불어넣는 것.
서문시장 골목에도 그 바람이 닿았습니다. 복만국밥 단골 어르신 몇 분이 가게에 오셔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예전엔 들어오시면서 나래야 하고 이름부터 부르시던 분들이 이제 눈을 피했습니다. 옆가게 순대집 아주머니가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 씨, 온라인에 뭔 글이 올라왔다는데 봤어요? 미정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래가 휴대폰을 가져다 보여줬을 때 미정은 화면을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꽃뱀. 그 단어가 화면 안에서 크게 보였습니다. 나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말도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게 유리문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이던 시선이 오늘은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미정은 그날 오후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임시휴업이라고 쓴 종이를 붙였습니다.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 있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카운터 의자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21년 동안 이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납품하고 허리가 아파도 국밥을 끓이고 카드값이 밀려도 나래 앞에서 웃었습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라고, 손으로 번 돈이 떳떳하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이 가게를 꽃뱀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서울 건성그룹 본사에서는 최영만이 백준석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내용을 프린트해서 올린 보고서였습니다. 백준석은 그것을 읽다가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관자놀이에 핏대가 섰습니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최영만은 말을 골랐습니다. 확인 중입니다만 방향은 나오고 있습니다. 백준석은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집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정화, 아니면 도훈, 혹은 둘 다.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건 미정의 얼굴이었습니다. 국밥집 주인 한미정, 59살, 새벽부터 반찬을 납품하며 딸을 키운 여자. 그 여자가 지금 꽃뱀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백준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고 화려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 대구 서문시장 골목에서는 임시휴업 종이가 유리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아닌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보상금을 보내거나 법무팀을 움직이거나 여론 대응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들은 전부 나라는 사람은 숨기고 문제만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래한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미정한테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숨지 말고 얼굴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백준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래야, 내 엄마를 모욕한 건 결국 나를 심판한 거다. 창문 너머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오늘따라 공허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쌓아온 성공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진짜 책임이 무엇인지 백준석은 이 나이에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건성그룹 임시 이사회가 소집된 날이었습니다. 안건은 표면상 하반기 투자 전략이었지만 회의실 안공기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도훈 라인 임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백준석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빛들이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백준석은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평생 저런 눈빛들 사이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도훈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띄우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근 그룹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회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점잖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겨누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국밥집 모녀건을 공식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백준석의 사적인 과거를 회의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겠다는 것이었죠. 백준석은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를 키운 건 나다. 저 눈빛을 만든 건 이 집안이다.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안건이 아니오. 백준석이 잘라 말했습니다. 도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분 구조상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그만해요. 백준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준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한쪽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최영만이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회장님, 백준석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들었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이 쌓인 몸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항복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구급대가 불렸습니다. 응급실은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 링거줄 타고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커튼 너머에서 들리는 다른 환자의 신음. 백준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에 정극을 붙인 채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평생 회장실 소파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만 몸을 뉘었던 사람이 응급실 커튼 하나짜리 공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최영만이 보호자 서명란이 있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백준석은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생각했습니다. 이정아는 연락이 됐지만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도훈은 회의실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백준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커튼이 열렸습니다. 나래였습니다. 그 뒤에 미정이 있었습니다. 최영만이 연락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었지만 20년을 곁에서 본 사람의 판단이었습니다. 나래는 응급실 침대에 누운 백준석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낯섦도 있었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정은 나래보다 한 발 뒤에서 백준석을 바라봤습니다. 21년 만이었습니다. 백준석은 산소 마스크를 조금 내리고 미정을 봤습니다. 59살.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마지막으로 본 게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미정아. 이름을 부르는데 평생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성공했는데 너는 전쟁을 했더라. 미정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1년 동안 운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래는 침대 옆에 서서 백준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DNA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 법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서류보다 더 선명한 게 있었습니다. 저 눈빛, 자신을 바라보는 저 눈빛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나래는 알 것 같았습니다. 후회였습니다. 너무 늦게 온 사람의 후회. 보호자 서명란이 든 서류가 여전히 최영만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나래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한나래라고 썼습니다. 백준석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 속에서 이 늦고 부족하고 초라한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회의실도 지분 서류도 유언장도 아닌 응급실 커튼 안쪽에서 세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백준석은 평생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응급실에서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퇴원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백준석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렸던 사람이 처음으로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최영만이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일치율 99.9%. 한날에는 백준석의 친딸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숫자로 보니 가슴이 달랐습니다. 다른 하나는 도훈과 이정화 라인에서 진행된 온라인 여론 공작과 관련된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기업 이미지 조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회사 돈 불법 유용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영만은 말없이 봉투를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백준석은 두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먼저 손이 간 건 DNA 결과지가 아니었습니다.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법무팀에 넘겼습니다. 도훈과 이정화 건은 그룹 내부 감사를 거쳐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횡령과 여론 공작은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고 백준석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래에게 연락이 닿은 건 백준석이 퇴원하고 이틀 뒤였습니다. 먼저 연락한 쪽은 백준석이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볼 수 있겠냐고. 나래는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정하는 거야. 나래는 그날 저녁 복만국밥 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손글씨 메뉴판을 바라봤습니다. 뼈해장국, 순대국, 석거국밥. 이 가게에서 태어나다시피 자랐고 이 가게 때문에 창피했던 날도 있었고 이 가게를 지키려고 버텼던 날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21년을 혼자 끓여온 국물이 이 공간에 배어 있었습니다. 나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천천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만남은 복만국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래가 그 장소를 골랐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었습니다. 이 가게였습니다. 백준석이 처음 들어왔던 그 자리였죠. 백준석은 시간에 맞춰 골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세단을 골목 밖에 세워뒀습니다.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문을 밀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유리 너머로 나래가 카운터 안쪽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미정이 주방에서 국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백준석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서성거리지 않았습니다. 나래는 백준석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앉기 전에 먼저 할 말 있어요. 백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직 화 안 풀렸어요. 21년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래는 잠깐 멈췄습니다.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원망만 하고 끝내긴 싫어요. 대신 책임지세요. 도망가지 말고 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사람으로 책임지세요. 백준석은 그 말을 듣는 내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내 자리 하나만 남겨줘. 아버지로서. 주방에서 미정이 나왔습니다. 손에 뚝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국밥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깍두기 한 그릇, 파더미, 고춧가루. 첫날 백준석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상차림이었습니다. 미정은 백준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21년의 시간이 그 눈빛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이제는 놓아주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백준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건지 국물이 뜨거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다 뜨거웠습니다. 나래는 카운터 안쪽으로 돌아가 자기 일을 했습니다. 손님 주문을 받고 그릇을 날랐습니다. 백준석 쪽을 힐끔거리다가 눈이 마주치면 빠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당연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원래 다 이렇게 어색한 거라고 나래는 생각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저녁 골목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손글씨 메뉴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뼈 끓는 소리가 주방에서 났습니다. 백준석은 국밥을 다 비웠습니다.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계산할 때 나래가 말했습니다. 5,500원이요. 백준석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나래가 거스름돈을 내밀었습니다. 백준석은 이번엔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4,500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돈이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듯 돈을 두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제대로 앉았다 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 백준석은 가게 문을 나서면서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포에버 영, 영원히 젊게. 이 문구를 새길 때는 단순히 나이를 거스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르게 읽혔습니다. 젊음이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랑할 용기, 늦었어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게 포에버 영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백준석이 돌아봤습니다. 복만국밥 불빛이 골목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나래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주방에서 미정이 다음날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백준석은 골목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1년을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시계 하나가 결국 세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늦었지만 시작된 인연. 어색하지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포에버 영, 영원히 젊게. 다시 사랑할 용기가 있다면 늦은 때란 없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